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 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늘 떼어야 할지. 딸 얘기를 하려면 우선 아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요. 저와 아내는 참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앞 분식집 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야, 친구가, 너 요 앞 분식집 가봤냐? 아니, 안 가봤는데? 이 자식, 학교 1년 넘게 다니면서 여태 거기 안 가보고 뭐 했어? 뭔데? 거기가 그렇게 맛있냐? 너 진짜 몰라? 분식집 사장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우리랑 동갑이거든? 근데 엄청 예뻐. 정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아마 저랑 나이가 엇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때 정윤이는 진짜 엄청 났잖아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장미희랑 정윤이랑 파가 갈렸었는데 저는 정윤이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정윤이랑 똑 닮은 사람이 코앞에 있다니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떡볶이나 순대 같은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밥을 좋아해서 그냥 군것질 자체를 잘 안 했었죠. 그래서 분식집에 갈 일이 없었는데 어쩐지 맨날 학교 끝나고 교문 나갈 때 보면 분식집이 들끓더라고요. 저리도 떡볶이가 좋을까 했는데 다들 시커먼 속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5남매 중 넷째입니다. 애매하게 끼어있던 탓에 항상 부모님에겐 뒷전인 처지였죠. 그래서 용돈도 잘 못 받고 다녔습니다. 준비물 있다고 하고 준비물 사고 몇백 원 꽁쳐두는 게 제 용돈의 전부였죠. 그래서 비싼 떡볶이는 사 먹지를 못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같이 파는 불량식품 같은 것만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윤이를 닮았다는 그 여자애를 보기 위해서 분식집 안에 있는 불량식품을 한참이나 고르고 또 골랐더랬죠. 10분 넘게 불량식품을 고르다가 사람이 미어 터지길래 빠져나와서 분식집 앞에서 손톱만큼 작은 사탕들을 입에 가득 넣고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었습니다. 야, 정윤이는 무슨 여자의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데? 같이 온 친구한테 불평을 늘어놓으니 친구가 원래 이 시간쯤 나타나는데 이상하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 자식들이 동굴에서 울리는 것 같이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감탄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학교가 남고라서 여자의 모습을 보기도 힘들고 목소리 듣는 것은 더더욱이 힘들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누나들이 아닌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귓구멍이 간지러웠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정윤이가 TV를 뚫고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떡볶이를 먹던 녀석들도 불량식품만 뒤적이던 녀석들도 모두 넋을 잃고 그 여자애를 쳐다봤습니다. 여자애는 불편한 듯 약간 눈치를 보았지만 이내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러매고 분식집 사장님 옆에 섰습니다. 곧장 집에 들어가지 또 뭐하러 왔어? 바쁠 시간이잖아요. 아빠 조금 도와드리고 들어갈게요. 그 순간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애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장이 막 쿵쾅거리며 요동을 쳤습니다. 온 세상 여자들이 다 누나들처럼 억척스럽고 지저분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실존한다니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준비물을 안 챙겨가서 선생님께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꽁쳐서 불량식품을 사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 먹고 분식집 앞에 죽치고 있는 놈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긴 싫었습니다. 일말의 자존심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분식집 안에 가서 불량식품을 느긋하게 고르다가 그 앞에 나와서 야금야금 먹고 있으면 그 여자애가 제 앞을 지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분식집에 들어가서 불량식품을 다 먹은 쓰레기를 버리는 척을 하면서 한 번 더 그 여자애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슬쩍 봐도 예쁜 그 여자애는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예뻤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윤이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은 그렇게 그 여자애만 보다가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2학년 시작 무렵부터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그 생활을 계속했으니 반년을 넘게 봤는데 말 한마디도 못 걸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 여자애가 어찌나 도도한지 말 한마디 걸어보려다가 대차게 차인 녀석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여자애의 아빠인 분식집 사장님이 체격이 엄청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조폭인 것 같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예뻐서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인데 그런 소문까지 듣게 되니 더욱 엄두가 안 났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 혼자만의 짝사랑 상대가 어느새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던 해였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딱 고등학교 3학년 된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처음 보는 신발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에서 어머니랑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아들 왔어? 어머니가 제게 인사를 하자 마주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진국이니? 네. 나는 너네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이름답게 아주 훤칠하고 듬직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어머니를 휙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아주머니의 말씀이 재밌었는지 어머니는 호호 웃으시다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친구가 왜? 딸이요? 너 기억 못하는 거야? 엄마가 어제 말했잖아. 너랑 같이 공부할 친구 구했다고. 네? 그러고 보니 전날 저녁밥을 먹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던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동생이 자꾸 반찬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누나들도 앞에서 투닥투닥 싸우고 있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 들었거든요. 전날의 상황을 기억 못하는 제가 무슨 말이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엄마 친구 딸하고 너하고 동갑인데 너네 둘이 공부 좀 했으면 해서 엄마가 부탁했어. 너 국어 잘하잖아. 여기 이모네 딸은 수학을 그렇게 잘한대. 그런데 국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진국이 네가 국어 알려주면서 수학도 같이 배워봐. 네? 제가 왜요? 저는 대학도 안 갈 건데요. 어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대학 안 가면 공부 안 할 거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모네 딸은 대학 간대. 그러니까 좀 도와줘. 속으로 너무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딱히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국어만 알려주면 되는 건가? 여자애랑 말하는 건 어색한데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비어있는 큰형 방에 가서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반겼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된 그 여자애인 것 같아서 저도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떡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집에 온 그 여자애는 바로 분식집 여자애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눈을 여러 번 껌뻑였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윤이를 닮은 여자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과외를 해주는 사이가 되었고 여자애가 대학교에 합격하고서 저는 바로 사귀자고 고백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애는 볼을 붉히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갈 생각이 조금 더 없었는데 부모님 쪼르고 졸라서 여자애 따라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형이 사고 좀 치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작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둬야 했지만 그렇다고 여자애와의 인연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제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다녀도 그 여자애는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제가 뭐가 좋다고 아내가 저랑 결혼해줬는지 보잘것없고 철딱서니 없는 저를 뭘 믿고 결혼해준 건지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내는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회사원 생활하고 있었고 저는 인테리어 배우고 있었거든요. 사무직 아니고 현장직이요. 뭐 막노동하고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망치 들고 톱 들고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난 진국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최고야. 대체 뭐가 최고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회사에 더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 많잖아. 아니, 내 눈엔 진국이가 최고야. 고등학생 때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 분식집 앞에서 사탕 먹고 있을 때. 아내는 제가 아내를 바라보던 그 시절에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행복했습니다. 더 멋진 모습 보여줘야겠다.
더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산하고서 한 달 동안 아내 옆에 붙어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수당 좀 더 얹어주는 출장은 무조건 나가면서 돈을 벌어두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들이 여자는 아기 낳고 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서 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였죠.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조카들 보니까 아기가 너무 작던데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걱정은 싹 사라지고 그냥 마음속이 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눈, 코, 입을 쏙 빼닮은 딸을 낳았는데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돌보는 것은 사랑스러운 만큼 힘들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점점 집안 꼴과 몰골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고작 한 달이었지만 아내는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이걸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아마 그 한 달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수고를 모르고 살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아내와 아기 옆에 붙어 있으니 아내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아내와의 전우애도 생기고 아기에 대한 부성애도 생겼습니다. 여보, 나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퇴근하면서 소화제 좀 사다 줄 수 있어? 희정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속 집에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그런데 당신 요즘 자주 그러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고작 이런 걸로 병원은 무슨, 요즘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가 봐. 속 안 좋다고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오는 길에 죽 좀 사다 줄까? 아니다. 내가 전복 사와서 끓여줄게. 귀찮게. 귀찮기는 당신이 해서 하는 건데 오늘 작업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최대한 일찍 끝내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희정아, 아빠 간다. 아내가 속이 안 좋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저희 딸이 6살쯤부터였습니다. 그때 딸이 유치원에 올라가게 되어서 배우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일정도 조정하느라 아내가 많이 수고를 했거든요. 그러느라 본인 끼니는 거르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불편한 거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멍청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변화를 예민하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괜찮다고 해도 아내를 병원으로 끌고 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게 아내에게 소화제를 사다 주고 죽만 끓여줬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바보 같은 소리만 해대면서 소화도 안 되는 아내 몸보신을 시켜준다고 소고기집에 데려가고 백숙을 해서 먹였습니다. 아내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업장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는데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인테리어를 들어갔었습니다. 규모도 꽤 크고 거기 대표 원장님이 굉장히 소신있고 열정도 넘치시더라고요. 매우 까다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물량보다 더 들어가고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한 10년을 일을 한 거였는데 거기만큼 까다로운 곳도 처음이었고 거기만큼 대표가 꼼꼼한 곳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대표가 꼼꼼한 만큼 엄청 친절했거든요. 저희 업자들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대표님은 저희를 정말 존중해주고 간식이나 식사도 매번 챙겨주시고 뭔가 시키는 태도가 아닌 의견을 말하고 조언을 구하며 조율해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더 열심히 작업에 임했고 그만큼 그 인테리어에 애정이 생겼었죠. 몇 달 걸려서 인테리어 끝내놓으니까 거기 대표님이 감동받아서 저희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비싼 몇백만 원짜리로 그냥 해준다더라고요. 저희가 부담돼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다 홍보라면서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면 된다면서 대표 원장님이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히 받자 하고 그때 같이 일했던 팀원 5명이랑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잡아놓긴 했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지방 출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검사 못 받을 것 같다고 했죠. 예, 원장님. 제가 그날 안 될 것 같아서요. 대전 내려가는데 작업이 몇 주짜리라 다시 예약 잡기도 힘들고
죄송스러워서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까지 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저도 참 아깝네요. 아, 저 아니면 혹시 저희 아내가 저 대신 검사 받아도 괜찮을까요? 사모님이요? 그럼요, 당연하죠. 바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저희 실장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약 다 잡아놨는데 아내가 애기 맡길 곳도 없다고 귀찮다고 안 간다고 하는 거 억지로 가라고 하면서 장모님께도 연락드려서 딸의 하루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위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몇 주 걸릴 줄 알았던 대전 출장이 일주일 만에 끝나서 일찌감치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길래 어디 가냐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검사했던 병원에서 연락 왔어. 빨리 좀 와보라는데 느낌이 좋지 않네. 그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듣고 집에 오는 내내 택시에서 둘이 계속 울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딸 유치원 가서 하원을 하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오는 딸 얼굴 보니까 또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위암이 초기도 아니고 수술로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주 심각하다더군요. 위암 사기에 다른 장기들로 퍼져 있답니다. 너무너무 끔찍했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 날이 길어야 1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숨이 꽉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항암 치료라는 것이 어쨌든 치료는 맞으니까 몸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다녀온 날은 꼭 토를 했고 며칠간은 미움만 겨우 먹었습니다. 얼굴빛이 정말 몰라보게 얼룩해졌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졌습니다. 손발톱 색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몸과 함께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나 너무 끔찍해. 괴물 같아. 항암치료 받지 말 걸 그랬나 봐. 의사 선생님이 나 살 확률 적다고 했잖아. 고작 10%랬잖아. 고작이라니 여보. 10%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당신 지금 너무 잘 해내고 있잖아. 희정이를 생각해서라도. 나 그냥 죽고 싶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치료 그만 받고 싶어. 그냥 죽는 날 하루하루 늦추는 것 같아. 나 그만할래. 이렇게 망가지고 힘드느니 그냥 아프다가 죽을래 나. 솔직히 아내의 말에 뭐라 반대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로 뚜렷한 효과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치료를 하기에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했었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그만두었고 남은 시간 그냥 평소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의사가 말한 길어야 1년을 꽉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그랬거든요. 딸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꼭 보고 싶다고요. 아내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곧바로 통증이 심해져서 입원을 했고 그러다 보름쯤이 지나서 아내는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를 추억할 만한 사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찍는다고 찍었는데 맨날 카메라를 품에 지니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던 카메라는 동영상도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전 모습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유독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면 왜 사진을 안 찍었을까? 캠코더라도 하나 사둘 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무튼 그쯤에 핸드폰을 샀습니다. 저희 딸 사진 많이 찍어주려고요. 딸애가 떠날 거라는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남기고 싶었습니다. 일하다가도 보고 싶으면 핸드폰에서 사진 찾아서 보고 딸애랑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 좋겠다. 그러게, 아쉽다. 그지? 응, 그래도 괜찮아. 내가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 목소리 기억나? 나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너무 예쁘고 또 아름다웠어. 아내가 아픈 모습, 서서히 이 세상과 멀어지려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저희 아이가 혹시나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씩씩했습니다. 엄마가 천사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들이 부족해서 엄마가 간 거라고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와의 이별을 슬퍼하기는 했지만 저보다도 훨씬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겠죠.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눈물이 더 이상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 순수하고 예쁜 아이를 보며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비록 부모가 한 명뿐이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고 제 스스로와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벌더라도 웬만하면 지방 출장은 가지 않았고 그 시간에 좀 더 딸애한테 시간을 투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이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평일에도 작업 일찍 마치는 날이면 아이랑 박물관도 가보고 과학관도 가고 또 어떤 날은 문방구 가서 필기구 왕창 사오고 또 꽃구경도 가고 썰매도 타러 다녔습니다. 아이는 제 바람대로 행복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밝고 활동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들하고 인형놀이, 색칠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공놀이도 좋아하고 스포츠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 문화센터 다닐 때에도 또래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운동신경도 참 좋았습니다. 아이가 한 살 한 살 자라날수록 학업이 늘어나니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더군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에서도 늦게 끝나고 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는 밖에서 뛰노는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말엔 좀 활동적인 걸 하러 찾아다녔습니다. 놀이터도 가보고 공원 가서 캐치볼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둘이 축구도 하고 놀았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주말엔 언제나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요즘엔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 안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에는 학교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제가 아이 데리러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약속 장소를 정해두고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사고가 생긴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희정아, 오늘 아빠가 데리러 갈까? 아니야, 오늘은 그냥 공원에서 만나자, 아빠. 그래? 왜?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지? 오늘 특별 활동에서 영화관 가는 날이야. 영화관에서 바로 공원 가는 게 빨라. 그리고 영화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지영이랑 영화관 바로 옆에 있는 문구점 좀 구경 가려고. 아, 영화 본다고 한 게 오늘이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아빠가 먼저 공원에 가서 기다릴게. 점심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 두고. 응, 아빠, 이따 봐. 그렇게 아이는 해맑게 학교로 떠났습니다. 친구랑 팝콘이랑 콜라도 사 먹을 거라며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1시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시간에 맞춰서 공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의 친구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딸아이와 친한 친구 몇 명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혹시 몰라서 비상 연락망으로 번호를 저장해뒀었죠. 하지만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영이랑 같이 문구점에 간다고 했는데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걸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지영이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해 보였고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저 지영인데요. 희정이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서 지금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어떡해요 아저씨. 여기 아저씨들이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아, 잠시만요 아저씨.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딸의 친구인 지영이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고 곧 구급대원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급대원입니다. 희정이 아버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아이가 문방구 앞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해서 출동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CPR 진행했고 맥박과 심박수는 되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근처에 특별활동 선생님이 계셔서 일단 선생님 모시고 같이 응급실로 갈게요. 병원 정해지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곧장 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연락 주세요. 잠시 멍해진 정신이 돌아오면서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일단 뛰었습니다. 5분 정도 후에 특별활동 선생님이 전화로 병원 위치를 알려주었고 곧장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아이를 데리고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기다림 끝에 듣게 된 의사의 말은 뇌출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이 나면 바로 입원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응급실에서 거의 하룻밤을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딸의 친구 지영이에게 전화를 했고 지영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영화 끝나고 문구점으로 가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희정이 손잡고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비키길래 저도 따라서 비켰어요. 자전거 2대가 엄청 빠르게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정이가 그걸 알아채지를 못했나 봐요. 자전거에 부딪혔어요. 자전거 탄 남자 2은 짜증내다가 그냥 가버리고 희정이가 일어나지를 않길래 제가 바로 신고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지영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질서 없이 자전거를 탄 그놈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두었지만 찾기가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CCTV가 많던 동네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땐 제 딸아이가 깨어나지도 않은 마당에 사고 낸 범인 잡겠다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입원하고 바로 다음날 오후에 아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을 마친 아이는 중환자실에 이틀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제발 깨어나게만 해달라고 빌었거든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정아, 정신이 들어? 여기요! 여기 우리 딸 깨어났어요.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희정이는 고개를 조금씩 돌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조금 있다가는 머리를 만져보더니 머리카락이 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깨어나고 일주일 뒤 다시 검사를 한 아이는 수두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머리에 물이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뇌출혈 후 간혹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빼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마 또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딸아이의 길고 긴 병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두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끈질기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완치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겹도록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명쾌하게 저희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의 대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의 입원 생활이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언젠가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갑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사진을 많이 남기지 못해 후회가 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딸애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딸아이가 제 곁을 떠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죠. 너무나 다행히도 아이가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버텨주어서 또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과는 반대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희정이 아버님, 희정이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희정이 같은 경우 한번 뇌에 출혈이 있던 아이라서 예후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정이가 좌뇌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자꾸 뭔가를 까먹는 등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하니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정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딸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도 불안정하게 보였고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몸을 제대로 다 못 쓰게 될 거고 자꾸 까먹다가 아빠도 까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 수술할래. 나 잘 견딜 수 있어. 저는 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외로운 수술실로 들어갔고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수술 후 깨어나지 못했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1년을 보내다가 아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땐 정말 저도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 장례식장에 딸아이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었거든요. 와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정이 아버님, 아내분과 희정이가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순간들을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면 떠난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 아닐까요? 진짜 이 말 때문에 버텼습니다. 제 아내와 딸아이는 얼마나 이 시간들을 살고 싶었을지. 그렇기에 제가 더욱 삶을 소중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되이 쓰지 말자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삶을 소중히 보내면 뭘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돈 쓰는 곳은 없었지만 그냥 열심히 벌기만 했습니다. 그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페인트 칠하고 저기서 바닥 뜯고 또 여기서 상판 달고 또 저기서 못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아, 김씨, 전화를 왜 이리 안 받아? 아유, 죄송해요. 핸드폰이 오락가락하네요. 아이고야, 징하다, 징해. 그 핸드폰 좀 그만 바꾸지 그래. 아, 안 돼요. 이게 제 전부인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핸드폰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추억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 핸드폰에는 아이의 사진도 가득 있었고, 아이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고,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컴퓨터로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컴퓨터 같은 걸 제가 가지고 있을 리도 없었고, 다룰 줄도 몰랐고, 시시때때로 꺼내서 아이 사진을 볼 수 있는 핸드폰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핸드폰은 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씨, 또 전화 안 받네? 핸드폰이 아니라 고물이요, 고물. 저 지난주에 핸드폰 수리점에서 고쳤는데 이상하다. 잠깐만요. 밖에 핸드폰을 뒀나봐요. 그때 미용실 개업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바로 옆에 저희 차가 세워져 있었고 제가 바지를 갈아입느라 제 가방을 꺼내뒀었거든요. 그러다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가방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는데 그대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얼른 핸드폰 가지러 가려고 나가봤는데 가방 위에 입고 온 바지만 있더라고요. 건물 아니며 밖이며 차 아니며 전부 다 뒤져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 잠깐 경찰서 좀 다녀올게요. 얼른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에게는 고작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핸드폰은 제 전부였습니다. 제 딸아이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경찰서에 가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정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그 언덕백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막 상가 들어오고 있는. 예, 맞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쪽이 이제 막 뭐가 들어서서 CCTV가 많이 없는 곳이라 범인 잡기가 영 힘들 텐데. 제발, 꼭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 안 되면 핸드폰 새로 하나 사세요. 아까워도 별 수 있나요? 제 딸아이 사진이 거기 가득합니다. 딸애가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추억할 수 있는 게 거기 있는 사진뿐이에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속사정을 알게 된 경찰관들이 다들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게 핸드폰을 새로 사라고 했던 젊은 경찰관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근처에 CCTV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급한 연락은 받으셔야 하니까 저희 연락도 받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 가셔서 임시 핸드폰부터 받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감사하게도 경찰관은 저와 함께 핸드폰 가게에 가서 임시 핸드폰을 받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CCTV를 확인하러 간다면서 먼저 들어가라며 저를 보냈죠. 연락은 바로 다음날 왔습니다. 선생님, 그쪽 근방에 CCTV가 2대가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범인이 나오긴 나왔는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네요. 어디로 갔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남자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오늘 더 찾아보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경찰에서 전화가 오긴 했지만 더 찾아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이 되니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찾았어요. 마침 그 미용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보름 만에 드디어 제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범인을 고소라도 할 작정으로 범인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경찰서 한쪽을 가리키더라고요. 그쪽을 보니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빼빼 마른 몸에 머리는 순 흰색이었고 옷은 낡아 보였습니다. 미용실 건너편에 꽃집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마침 제 핸드폰이 도난당한 날 꽃집 주인이 가게에 들렸다더라고요. 그때 블랙박스에 도난 현장이 찍힌 거였습니다. 경찰관이 제 핸드폰을 포기하지 않고 근처를 계속 조사하다가 우연히 꽃집에 들어갔다가 그날의 영상을 얻게 된 거였죠. 적나라하게 범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도움으로 행적을 쫓다가 근처 신호등 쪽 CCTV에서 다시 모습이 보였고 대충 동선을 파악한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가 딱 잡은 거였답니다. 긴가민가해서 물어보려고 다가가니까 범인 할아버지가 겁에 질려 핸드폰을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 핸드폰 훔쳐간 범인이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서 몇 푼이라도 될까 싶어서 팔아보려고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을 보니 마음이 놓여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진도 문자도 전화번호부도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안에 있던 사진이랑 문자, 이거 다 어디 갔어요? 그게 내가 그거 우리 손자한테 다 지워달라고. 지워야지 팔릴까 해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정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라고 더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 딸아이가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내 딸이에요, 내 딸. 내 딸이 8년 전에 죽었어요. 그 딸 사진이라고요. 내 딸이 전부 다 여기 남아있었다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없앤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 딸이랑 한 문자. 이거 다 당신이 없앴다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경찰관들은 흥분한 저를 말리고 할아버지는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80은 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를 감옥에 넣길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를 끝까지 도와준 경찰관분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뭘 어쩝니까? 핸드폰 하나 사야지. 딸 사진은 집 앨범에 있는 어릴 때 사진 그거 보고 그때도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둘 걸 그랬어요. 볼 게 돌잔치 사진, 운동회, 학예회 이런 것밖에 없어요. 동영상도 있었는데 우리 딸.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찾았더라면. 아닙니다. 간수 못한 제 잘못이죠. 그 핸드폰 제가 잠깐 빌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이제 쓸모도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갑자기 경찰관이 제 핸드폰을 빌린다길래 이 고모를 어디다 쓰려고 하나 의아했지만 물어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고 핸드폰은 새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경찰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서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핸드폰을 돌려주려나 보다 하고 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랑 조그만한 열쇠고리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USB요? 네? 아, 컴퓨터에 연결하면 볼 수 있는 건데, 잠시만요. 경찰관은 노트북 하나를 얼른 가져오더니 USB라는 걸 꽂았습니다. 그러고 몇 번 클릭을 하더니 글쎄 화면에 저희 딸아이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정성스럽게 찍어두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희정이가 이 사진이 뭐죠? 어떻게 한 거예요? 데이터 복구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포렌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맡겼는데 사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문자도 복구가 되긴 되었는데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게 전부예요. 고맙습니다. 그냥 이런 글이라도 좋아요.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쁜걸요. 이 사진들 새로 산 핸드폰에 넣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서 핸드폰에 넣어드릴게요.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이 USB도 잘 보관하셨다가 컴퓨터로 크게도 보시고 나중에 또 핸드폰 바꾸실 때 쓰세요. 정말 기뻤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사진이 다 삭제된 것을 알고 3주에서 4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슬프더라고요. 딸애를 영영 잃어버린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저희 딸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게, 제 곁에서 떠나지 않게 말이죠. 그때 그 경찰관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딸애가 죽고서 그냥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하늘에서 아내랑 딸이 보면 만족스러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찰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아내와 딸을 대신해서 세상에 남게 된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봉사였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고아원 가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독거노인분들 집에 벽지도 새로 발라주고 하자 있는 부분은 보수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경찰관이 봉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남을 도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진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게 되었고 뿌듯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 제 힘이 닿는 순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속의 딸아이를 때때로 꺼내보면서 말이죠. 하늘에서 제 아내랑 저희 딸 희정이가 이런 저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겠죠. 열심히 살다 갈게. 사랑해 여보. 사랑해 희정아.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